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 데일 카네기라는 기업 교육 전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송하욱 강사고요. 저는 현장에서 많은 기업인들과 호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를 어떤 메신저가 전달하느냐, 그것도 꽤 중요하겠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맨 우측이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유명합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약 60-7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 디지털 시대, SN 시대의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렇게 책이 또 변화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에 발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책으로도 유명하지만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기업 교육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이 넘는 성인교육, 데일 카네기 코스를 강의하고 있는 제 모습이고요. 아래는 매년 카네기 컨벤션이 열리는데 대만에서 저희 내부 동료들을 대상으로 또 무언가를 발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로 소통하고 무언가 성장을 하기 위해 돕는 일을 저는 업으로 삼고 있고, 오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제가 어떤 한 분을 어렵사리 모셔왔습니다.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몇 년생인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아시는군요. 저도 어렸을 때 흑백 TV로 이 타잔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직업은 뭔지 아세요? 예? 어떻게 잘하시네요. 예, 역시 몇 년생인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깨 근육 보십시오. 남다르죠? 예. 그때 타잔이란 역을 소화하려면 뭔가 건장하고 특히 수영 같은 걸 잘해야 되잖아요. 실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영화 배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수영 선수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세계 신기록이 100m 자유형 남자입니다. 58.6초예요. 근데 이제 1924년에서 2007년 시간을 뛰어넘어왔더니 여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회도 아니고 주 대회입니다. 예. 남녀 근육차 때문에 기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3등과 1등의 기록 차이를 보십시오. 6초, 7초,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죠. 예. 진짜 믿기 힘들 정도의 레코드가 경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먹는 게 바뀌었겠죠? 영법도 바뀌었겠죠? 스포츠 과학이 개선됐겠죠? 그리고 어떤 스포츠에 활동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제가 단적인 예를 갖고 왔습니다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에 교수님께서는 일, 활동, 노동의 관점으로 봐주셨다면 저는 관계 측면에서 좀 갖고 왔는데, 일단 우리가 흔히들 분류하는 그 1차 산업혁명, 농업의 혁신적인 발달입니다. 그때 아래 도표 보시면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가 가져다 주는 걸 볼 수 있죠. 예. 약 100여 년 정도 안 돼서 벌써 수치가 엄청난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죠. 그런데 그때 당시 지주와 소작농 그 관계를 보면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때 당시 농민들의 그 활동을 직장으로 본다면 관계가 되게 단순하죠. 지주, 영주, 귀족 그런 분들과의 1차원적인 관계에서 어떤 일, 노동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2차 혁명, 아까 전기가 주 원천인 그 공업시대로 넘어들면 관계가 조금 더 세분화됐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관리자라는 계층이 들어서고요. 지금 우리는 이분들을 직속 상사라고 부르죠. 혹은 여러 뒷담화 자리에서나 편한 자리에서는 그 XX라고 부르는 계층이 들어섭니다. 즉 관리자, 매니저, 중간 관리자, 리더 이런 표현으로 관계가 좀 더 다층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 서비스 중심으로 가면 훨씬 더 세분화됩니다. 단순화된 1차원적 관계에서 관리자가 들어서고 그 관리자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직책 분화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분류고, 특히 이런 산업혁명의 차수가 증가할수록 화이트 칼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 또한 단순히 사용자, 소비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협력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여러 관계를 통틀어서 이해관계자라고 부르죠. 즉 계속 산업혁명이 다변화될수록 내가 만나는 밖에서 만나던 안에서 만나던 다 다양화되고 다층화되고 다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 근로자 관점에서는 꽤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때 그 유명하신 피터 드러커께서 지식 근로자라는 말을 이때 쓰게 됩니다. 예. 즉 정신적인 노동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화두가 여기서 나오고 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추적인 역할로 우리 근로자의 역할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생산직 사무직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게 되죠. 예. 특징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고요. IT라는 기술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옛날 먼 미래, 먼 과거로 가보면 뭐 계몽주의, 실용주의 등등의 어떤 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다면 지금은 기술 그 자체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거나 내 삶을 관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여기 되게 흥미로운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그 라틴어로 지금 우리는 5G, 뭐 6G까지 나오잖아요. 예. 뭐 쉽게 생각하면 벽돌폰부터 지금의 스마트폰, 5G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되게 위트 있고 통찰력이 있죠. 예. 직립보행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큰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직립보행을 벗어서 좌식 문화 그리고 그 앞엔 휴대폰이 있습니다. 예. 집에선 소파이고 예. 우리 눈앞엔 휴대폰을 이렇게 움직이는 신인류가 나타났다. 예,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좌식 문화, 디스플레이 앞에 앉아있는 이 인류를 어떻게 탈피시킬 것인가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죠. 게임 그만해. 영화 그만 봐. 밤새 OTT 그만 봐. 이런 식으로 많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실제 많은 노동 현장에서도 앉아서 화면을 보는 근로자들의 장점과 단점을 지금 다 경험하시다 이 자리에 오신 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좌식 문화의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 신인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 거친 이런 1차부터 4차 산업혁명에 있는 것을 관통하면서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는 내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요.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라고 해도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여러 가지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떠한 인사이트나 해안을 얻을지 의미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에서 좀 더 그 힌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여러 신들이 있죠. 음악의 신, 술의 신, 바람의 신,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신일 것 같으세요? 같은 신이고 저 좌측에 있는 건 그림으로 표현한 것, 우측에 있는 건 판화로 표현한 겁니다. 무슨 신일 것 같으세요? 화면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공정함. 저울을 보셨군요. 기회. 누구십니까? 기회. 좀 어떤 걸 기회로 보셨어요? 야,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맞습니다. 야, 이따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선물 받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일단 날개가 있는데 발 뒤꿈치에도 있습니다. 즉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는 걸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우리는 보통 기회다 하고 잡습니까? 예, 주식 투자 해보신 분 알죠? 예, 기회다 하고 바로 투자하십니까? 머문, 유혹, 예, 갈팡질팡 하면서 되게 냉정한 판단력과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칼과 저울을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좀 보십시오. 어디에 머리카락이 나 있죠? 예, 앞에 나 있고 뒤에는 매끈하죠. 즉 준비된 자는 앞에 머리카락을 쉽게 잡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맞아 그게 기회였어. 근데 어디 갔지? 예, 이미 가버렸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잡으려 했는데 미끄덩 한다는 헤어스타일을 표현한 겁니다. 즉 기회의 속성이죠. 빨리 지나간다.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그리스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각자 오신 이유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난 내 삶의 기회를 잡고 싶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그것에 대한 실마리, 마중물 혹은 무언가를 얻어갔으면 좋겠어. 우린 기회의 신을 만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3가지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아젠다에 따라서 좀 이 시간을 풀어나가려 하는데 일단 우리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변화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 없이 이 시대가 천천히 내 예측대로 흘러간다면 이런 유의 강연이나 책들이나 프로그램들은 범람하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는 변화 앞에 있고 그 각자의 처한 변화 앞에서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멈춰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점을 이야기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가 좀 꺼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를 좀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변화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편안하세요? 기대가 되세요? 설렙니까? 두려워요? 예. 대부분은 변화를 마주할 때 두렵다, 모르겠다, 혹은 설렘보단 불편하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반응이고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죠. 그 변화를 이렇게 정의한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좌측에 보시면 VUCA 월드라고 표현합니다. 예. 영어로 된 약자인데 V는 volatile, U는 uncertain, C는 complex, A는 ambiguous입니다. 제가 이걸 뜻풀이를 해드리는 것보다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굴지의 악기사에 제가 미팅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사는 매출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을 돕기 위해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도우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악기의 부장님께서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탁 꺼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이패드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플을 딱 눌렀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쫙 나오더니 그분이 잠깐 짧은 연주를 해주면서 요새 애들은 피아노를 이렇게 칩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다른 어플을 딱 누르십니다. 믹서가 나왔습니다. 예, 믹서는 그 음악을 여러 가지 샘플링하는 좀 고급 장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비싸요. 그리고 전문가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믹서 어플을 딱 누르시면서 요새 이게 다 대중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공짜입니다.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A 악기사에 갔을 때 당연히 죽겠습니다 하고 보여줄 것은 다른 경쟁사 B, C, D 악기사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A 악기사의 부장님은 지금 뭐 때문에 죽겠다고 하죠? 완전 다른 업체, IT 업체, 모바일 업체의 디바이스로 죽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VUCA입니다. 복잡하고요. 애매모호하고요. 불확실하고요. 되게 급변하고 있어요. 예, 그분도 아마 아이패드를 접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고 나니까 양자역학이란 말이 막 뉴스에 나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코인 얘기가 막 나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블록체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또 뭐가 나옵니다.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애매모호하고요. 예. 우리의 경쟁사는 이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땅이었고요. 예.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시대 현대인들은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보단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애석한 것은 경쟁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우리 음식점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나 했더니 댓글, 리뷰 이런 것들로 갑자기 옆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뭘 좀 잘해보려 했더니 키오스크가 막 등장해요. 인건비에 대한 압박을 받는 거죠. 뭘 좀 잘해보려 했더니 코로나 같은 변수가 생기면서 배달 음식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내 친절함을 제공할 기회가 없잖아요. 직접 만나야 친절함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데 배달로서만 승부를 해야 하니까 리뷰에 흔들리는, 그래서 결국 온라인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죠. 피곤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이런 것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선 생존하기 힘든 VUCA 월드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기업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역시도 예외 없이 이렇게 대면성이 강한 업종 또한 예외 없이 이런 VUCA 월드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을 변화 반응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좀 어떤 큰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일 때 좀 이해하기 편해요. 한번 개인의 삶에 내가 속한 조직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맨 좌측에 보시면 일단 충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이건 안 돼 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왜 나에게만? 혹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될지 모르지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해당되는 누군가와 여러 조건을 협상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시리에 빠지고요. 우리는 보통 이걸 바닥을 쳤다고 하죠.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난 현상은 동일한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 등등이 바뀌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수용까지 가는 이런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이 수용으로 가는 단계가 빠르기도 하고 혹은 어딘가에 정체되기도 하고 혹은 바로 건너뛰어 가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변화를 대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건강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충격에서 수용까지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수용을 논의할 것인가 그것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충격에서부터 수용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있잖아요. 그 감정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줘야 되고요. 왜 아직도 충격에 빠져 있어?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라는 말 대신에 이래서 힘들구나. 혹은 이래서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솔직히 인정해주는 대화를 이끌어내야지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면 수용에 가기보단 바닥을 넘지 못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실, 즉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흔히 말하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말겠죠. 근데 그 거대한 파도가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파도를 어떻게 극복하지 하는 순간 방파제를 떠올릴 거고요. 혹은 윈드 서핑을 생각할 거고요.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 자원, 이 조력 발전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여러 가지 상처, 부작용, 아픔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직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이 변화 항상 내게 다가오는 이 상수값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숙제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관점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데일 카네기에서 세팅한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 관점인데요. 여기서 일단 리더를 정리해 본다면 어느 회사에 속한 리더를 떠올리셔도 좋고요. 가정에서 리더를 떠올리셔도 좋고요. 혹은 개인적인 어떤 활동에서 리더를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신다면 꼭 내가 직급이 있어야 무슨 장, 수석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리더가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파랑색 13가지 역량을 한번 눈으로 빨리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새롭게 대두된 역량이 뭔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정직과 성실, 이것은 아마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정직해라. 분명히 그들의 언어로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지 남을 속여라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윤리적인 동서고금을 막론한 역량일 텐데 이렇게 급변하는 VUCA 월드에서 새롭게 대두된 역량이 뭔 것 같습니까? 바로 한 가지는 미래의 지향입니다. 미래의 지향. 물론 이런 역량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역량을 본다면 극단적으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구성원이 과거지향적 마인드를 갖고 변화를 경험해요. 그럼 그 사람 입에선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누가 그랬어? 왜 이렇게 된 거죠? 자꾸 과거를 찾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균형 감각의 문제죠.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탓, 원인 분석 이런 데에만 머무르고요. 회의할 때 분위기는 어떨까요? 자꾸 과거형으로 뭘 물어봐요. 예. 혹은 나 때는 그랬지 하면서 과거형 얘기만 계속해. 분위기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랬어 보단 누가 하는 게 나을까? 왜 그랬어 보단 어떻게 해결하지? 원인,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였어 보단 그래서 어떻게 개선안을 찾을까? 질문이 바뀌죠. 예. 질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방향도 바뀌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13가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새롭게 많은 리더들에게 대두되는 역량은 변화관리, 미래지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등등등이 훨씬 더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노출된 우리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빠집니다. 저 안전지대는 어렸을 때 우리가 타던 세발 자전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발 자전거 처음에 탔을 때 그 어렸을 때 느낌을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죠?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애를 키우면서 제 과거의 저 모습을 떠올려 보는데 제 애의 모습을 보고 유추해 봤을 때 편안해 보일 겁니다.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왜?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 타도 페달만 돌리면 안정적으로 굴러가니까 편안하죠. 예. 즉 이런 것을 안전지대라 합니다. 내가 능숙하게 하는 것, 익숙한 것, 예. 이런 것들은 안전지대에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집안의 일이건 회사의 일이건 혹은 여타 다른 곳의 일이건 내가 평소 능숙하게 잘하는 것은 나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나의 두발 자전거로 넘어가 볼까요? 두발 자전거 어디서 언제 배우셨어요? 고통 없이 배우신 분 행운합니다. 주로 어떻게 쓰러지면서 배우죠.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 배우죠. 예.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죠. 성인이 돼서도 두발 자전거를 못하는 건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배우는 경우가 많죠. 예. 즉 우리의 두발 자전거들은 우리가 안 가본 지대고 우리는 그걸 도전지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변화에 새롭게 노출된 우리는요. 아까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요. 혹은 관심이 없어요. 내게 하루하루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5년, 10년 후에 갑자기 내 노동력이 필요로 하지 않다거나 내가 늘상 하던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바라볼 때 안전지대에 있는 안락한, 편안한, 자신 있는 모습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요. 저 불편함, 무관심, 두려움을 맞닥뜨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급변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하기 싫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계속 변화를 쫓아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뭐 어느 순간은 포기할 수 있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이것 또한 나의 도전지대고 하루하루 변함없지만 내가 이것을 새롭게 시도하지 않을 때 내게 1년 후, 10년 후 혹은 내가 3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보면요. 그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들이 꽤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의 변화에 맞서서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롤 모델을 사파로 표현한 건데요. 그 사파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는 엄청난 테크놀로지 기업이고요. 이 회사 덕분에 우리가 자동차나 여러 가지 전자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 회사에서 보여주는 롤 모델은 이렇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구두로 설명드리면 공감 능력, 창의성,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균형 잡힌 품질 우선, 일을 열심히 하되 자기 자신에게 좀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요청하고 여러 직무를 경험해보고 용기를 지니고 뭐 그런 류의 내용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가치대로 살며 뭐 이런 류의 내용들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성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 이 기술이 선도하는 이 시대에 살면 왠지 내가 코딩을 잘해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언어를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컴퓨터의 시스템을 잘 해쳐야 될 것 같고 AI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내가 AI에 휘둘리지 않고 잘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지식과 스킬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롤모델로 삼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사람 직무에서 당연한 존재죠. 당연한 행동이죠. 당연한 노동값일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죠?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죠. 프로그램만 잘 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짰을 때 잘 돼가고 있는지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정말 아무도 노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결핍됐을 때 우리의 일이 어떻게 어그러지는지 경험해 보신 크고 작은 경험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즉 아무리 세계가 기술 위주로 변해가고 있어도 결국 나라는 존재, 우리 조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따라 그 결정적인 키포인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그냥 쉽게 예를 들면 효율성, 매출의 극대화만 신경 쓰면 어떻게 되죠? 분식 회계를 하기 쉬운 유혹에 빠지고 결국 망하죠. 예. 하지만 윤리성,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균형 감각 있게 생각한다면 매출을 극대화하려 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무언가 환경을 보존하려 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영향력, 리더십을 꼭 직책이 있는 사람이 발휘하는 그런 파워나 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화 창출 혹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인터넷상에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변화를 창출한다 해서 변화 창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은요. 교환하려 합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애가 숙제를 안 해요. 농땡농땡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떻게 들어오죠? 부모가 거래를 하려 합니다. 좋아, 너 이거 다 하면 뭐 하게 해줄게. 네가 좋아하던 그 게임 1시간 하게 해줄게. 그럼 애는 갑자기 그래? 1시간 쿠폰 얻는 거야? 이러면서 예, 갑자기 숙제를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아이는 숙제를 왜 하죠? 게임하려고. 예.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요. 실제 우리 일상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발휘하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한정된 자원, 뭘 줄게. 그것이 바닥나기 시작하고 공정함을 잃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만 갖고는요. 이 급변하는 사회에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월급 많이 준다고 정년을 보장해 준다고 혹은 이걸 보너스를 더 줄게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잘 따라가거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조직은 뭐가 다르지? 하고 봤더니 변화 창출 리더십. 예, 즉 거래에 의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하기를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라는 변화를 창출하는 원동력. 대표적으로 목표에 동의한다든가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게 이런 가치가 있는데 당신도 그 가치를 한번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한번 같이 해볼래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 가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같이 해볼래요? 예. 한다면 실제로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했을 때 뭘 받는지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능동적이고 그 가치를 추구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만 돈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다른 무언가를 쫓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변화 창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 혹은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위인전 아무 책이나 뽑아서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그 위인전에 있잖아요. 거래적 리더십으로 위인전에 등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언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 세상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이루기 위해 변화 창출 리더십을 발휘한 분들이 위인전에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 떠올려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뭘 바라고 12척의 배를 이끌고 나갔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숭고하다고 표현하죠. 예. 그런데 위인을 떠올리시면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변화 창출에 헌신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부모들이 그러하죠. 부모들이 그러하고 또 어떤 환경 보호가들이 그러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그러하고 뭔가 그렇게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포니정 재단 같은 비영리 기관들도 세상에 거래적 리더십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변화 창출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영향력이, 여기서 이상적이란 말은 뭔가 주고받는 영향력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의도하는 저 바에 같이 동의하고 싶어. 그런 영향력, 순수한 관심, 그리고 감정적으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정서적 헌신을 얻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보람, 성취, 뿌듯함, 뭐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러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 말고 10월에 있을 세션에 이 변화 창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풀어나갈 거거든요. 그때 이 얘기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강연을 신청해 주시면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 정리는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우리의 해야 할 일 가운데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 그러한 아젠다들을 제가 선별해서 갖고 왔어요. 일단 투명성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데 기술이 이끄는 이 사회에서 투명성은 더욱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실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런 항공 물류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예약과 견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라고 딱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직원이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들 것 같으세요? 아까처럼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새로운 이 프로그램을 익혀야 되잖아. 기존 게 편한데 왜 굳이 지난 1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데 왜 또 굳이 이게 누구 아이디어야?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이끄는데 마음의 기저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러면 대부분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러한 것을 캐치해내지 못하고요. 안타깝게도 숨겼습니다. 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투명하지 않을수록 루머가 돌고 오해가 퍼지겠죠.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거나 혹은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하면서 그냥 무감각해지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니까 새 기술을 습득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무관심하고 불안하니까 이게 도입되면 내가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겠지? 혹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 기회가 상실되거나 지연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연되겠죠. 그래서 결국 성장 동력이 상실되거나 미약됩니다. 근데 경영진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잃어버리는, 목적과 수단이 도취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시 이 회사에 기회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불안은 하죠. 어떤 사람은 새 시스템 때문에 난 결국 잘리겠네 하고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고민을 하죠. 아까 제가 큰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 자체를 부정해버리거나 숨겨버리면 우리는 해일에 당하지만 그것을 고민했을 때 방파제, 윈드서핑, 조력발전을 고민하는 것처럼 생산적인 고민을 하고요. 적극 참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스템 훈련을 열심히 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내 일이 없어지구나 하면서 새로운 보직 혹은 새로운 직장 혹은 새로운 직책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변화에
적절하게 그리고 선도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와 연민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그게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정체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없는 조직 그 현실에 이르르고 마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AI와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AI가 당신의 상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가평가할 겁니다. 수용하겠습니까? 이걸 딱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투명하지 않으면 32%밖에 수용하겠다라는 응답을 보였어요. 즉 약 70%는 수용하지 않겠다. 근데 전제 조건 평가 기준이 투명하다면 괜찮은데요. 62% 절반 이상. 왜요? 사람은 관계에 의해서 고가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혹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 것을 몰라서 억울하게 고가평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그걸 투명하게 나를 바라봐 준다면 적어도 관계에 흔들리거나 내가 억울하게 평가받는 일은 없겠다. 오히려 사람보다 낫겠네 하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런 기술이 이끄는 큰 시대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공개되지 않으면요. 그 기술은 독이 될 거고 투명하게 우리가 생산적인 고민을 하면 약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관점에서 좀 보자면 이런 겁니다. 노라고 공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노라고 얘기하는 것. 즉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이유도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 즉 S라고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다들 S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복잡해질수록 투명하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시스템을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투명성은 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 왜? 우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서 투명하게 하려면 그냥 투명해져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야 됩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 SAP, 꽤 복잡한 전사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걸 깔기로 했는데 이 까는 담당자가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IT 부장님입니다. 근데 그 큰 회사에 이 SAP를 깔겠다는 걸 그 한 명이 하고 있어요. 이걸 아시는 분은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다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아니면 허물고 다시 지을 겁니다. 그걸 한 사람이 맡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 사람이 다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한 명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도 별 관심이 없었고요. 그 부장님도 경영진을 설득하고 참여시키고 밑에 얘기 위에 얘기 우리 고객 얘기를 다 들어야 이걸 제대로 깔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하지 뭐 하면서 참여하면 불편하니까 참여하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뭐 프로그램 하나 깔지 뭐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이 회사는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이 회사의 고객사인데 계속 지연되고요. 진척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구성원을 참여시켜야 실제로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 AI와 몇 년 같이 일한 글로벌 기업에게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직을 위해 의미 있는 질문은 단순히 IT 전문가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 같이 일한 여러 고객, 동료, 리더에게서 나오더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되게 시사점이 크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변화에 기술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소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결국 궁극적인 열쇠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려면요. 세로축이 영향력, 가로축이 관심도인데 결국엔 영향력이 있건 없건 관심을 이끌도록 우측으로 이끄는 소통, 아까 13가지 영역 중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되어야 우리는 투명한 건강한 기술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도전을 하려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새 휴대폰을 잘 못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새 키오스크를 잘 못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그죠? 예. 제 부모님도 키오스크 앞에서 실제 돌아오신 적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불편하고요. 사회의 소외감을 느끼죠. 예. 되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지점인데 어쨌든 이 기술들은 내가 쓰지 않겠다고 버텨봤자 그 버티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엔 그 거대한 파도에 맞고 쓰러질 게 아니라 윈드서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따라가는 것. 그것을 기술적인 능숙함. 근데 이제 영어가 좀 편하니까 테크플루언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아마 코로나 때 온라인 회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회의를 이끄는 리더가 그 온라인 툴을 잘 못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회의가 뚝 중간에 끊긴다던가 그냥 버튼 하나로 쉽게 자료가 공유될 걸 야 내가 이메일로 보내줄게 각자 열어봐 하면서 혼자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회의를 지연시키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그냥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기술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저도 여기서 몇 가지 쓰나 세봤더니 5가지가 안 넘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때 많은 툴들이 필요한지 저도 몰랐어요. 점점 많아질 거고요. 점점 새로워질 거고요. 아까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시잖아요. 이 기술도 지금은 새로운 기술인데 신기술을 달리 표현하면 지금부터 늙어가는 기술입니다. 예. 신기술이 지금은 신기술이지만 그 정점에 이르는 순간부터는 올드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에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것에 고민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장할 도전은 바로 철학입니다. 인간 중심의 철학. 이걸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기술자와 회식 자리에서 자율주행에 관한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래요. 지금 자율주행 맘만 먹으면 다 가능합니다. 운전대 놓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피해야 될 때 우측에 있는 노인을 치라고 할지 좌측에 있는 아이를 부딪히라고 해야 될지 넣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값을. 거기서 막힌다는 거예요. 어르신에게 오래 사셨으니 양보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아이에게 어른에게 양보해야지 이러면서 아이를 들이받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개발자들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자율주행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뚫린 도로를 잘 달리는 것은 지금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혹은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내가 프로그램 값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얘기 듣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짜는 자율주행 전문가는 지금 기술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우리 지구가 풀어야 할 과제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데일 카네기는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의 밑단을 저 관계부터 봅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상대의 관계, 나와 조직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데일 카네기 선생님께서 여러 비즈니스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정리한 9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은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고객이 이 원칙 반대의 것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잘 몰라요. 경청도 잘 안 해줘요.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얘기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막 인정해줘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혹은 비난, 비판, 불평을 엄청 해댑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소통의 상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아무리 좋은 100배 좋은 기술이 들어와도요. 그것은 100배 위험한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원칙 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나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정하셔서 내 삶의 습관으로 누가 물어봤을 때 어떤 원칙이 당신의 강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원칙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데일 카네기에서 정리한 5가지 역량이 있어요. 자신감, 인간관계, 소통, 리더십 혹은 영향력, 그다음에 건강한 자아상,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5가지가 균형 있게 개발되고 훈련되어야
실제로 어떤 변화 속에서도 자신 있게 건강하게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7대 2대 1 법칙이 있거든요. 예. 오늘은 10%입니다. 학습을 통한 게 10%고요. 저 70%는 현장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만 있다면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20% 내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 코칭 이런 거를 받으면서 100%를 통해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을 통해서 10%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지식에 덫에 갇히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고요. 실제 70%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려는 노력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해 미래지향적 태도를 좀 갖출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겁니다. 그를 위해선 투명성을 높이고 구성원을 참여시키면서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우린 이를 통해 어떻게 보면 이를 경험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도 재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제 강연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제 이 강의 끝난 이후에 돌아가셔서 많은 것을 실천해 보려 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이거 한 가지만은 오늘부터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다.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도전해 보시면 실제 우리 삶에 작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